기드 모파상 단편집 맷도요새 이야기. 기드 모파상 지음 백선희 옮김. 미뉴에트 폴 브르제에게. 회의주의자로 통하는 노총각 장 브리델이 말했다. 나는 큰 불행이 닥쳐도 그리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전쟁을 보았고 시체들을 뛰어넘으면서도 연민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의 거친 폭력성은 우리에게 공포나 분노의 외침을 내지르게 할 수는 있어도 사소하지만 비통한 광경을 볼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오싹한 전율을 가슴의 고통을 느끼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격렬한 고통은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것이고 자식이 어머니를 잃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지독하고 끔찍해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찢어 놓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는 큰 상처가 그렇듯이 그런 불행도 치유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 힐끗 보고 짐작한 어떤 일, 어떤 비밀스러운 슬픔, 운명의 어떤 배신은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생각의 세계를 휘저어 놓고 우리 앞에 정신적 고통의 불가사의한 문을 불쑥 열어 보이는데, 복잡하고 치유 불가능하며 대수롭잖아 보여도 훨씬 깊으며 거의 포착할 수 없어 보여도 훨씬 쓰라리며 꾀병처럼 보여도 보기보다 훨씬 끈질긴 이 고통은 우리의 영혼의 슬픔의 긴 흔적처럼 씁쓸한 뒷맛을, 환멸의 느낌을 남겨서 그걸 지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게 눈앞에서 보듯 여전히 생생한 두세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테지만 가녀리지만 길며 치유 불가능한 아픔처럼 내 안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생생한 인상들이 내게 남긴 감동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중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지요. 오래된 인상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저 내 상상력이 감동을 낳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는 50입니다. 그 시절에 나는 젊었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침울하고 조금 몽상적이며 우울한 철학에 젖어 있었던 나는 시끄러운 카페도 떠들어 대는 친구들도 멍청한 여자애들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즐거움 중 하나는 아침 8시쯤에 홀로 릭상부르 공원에 묘목원을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묘목원을 알지 못하셨죠? 그곳은 다른 세계의 잊힌 정원 같은 곳인데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처럼 예쁜 정원이었습니다. 촘촘한 생 울타리가 좁고 반듯한 산책로를 경계짓고 있었지요. 가지런하게 가지치기가 된 두 줄 나무 담장 사이에 조용한 산책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원사의 커다란 가위가 쉬지 않고 그 나뭇가지 장벽을 가지런히 다듬었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꽃밭을, 소풍 나온 어린 학생들처럼 줄지어선 작은 나무 화단을, 무리 지은 멋진 장미나무며 과실나무 부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작은 숲의 한 귀퉁이엔 꿀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프로 된 벌들의 집은 나무 판자 위에 교묘하게 공간을 배분해 지어져 있었고, 골무 입구 같은 문이 양지 바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지요. 길을 걷는 내내 붕붕거리는 황금빛 파리들을 만날 수 있는데, 파리들이야말로 그 평화로운 곳의 진짜 주인, 그 평온한 산책로의 진정한 산책자들이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었지요. 이따금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몽상에 잠기거나 내 주위에서 도시 파리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옛날풍의 그 소사나무 산책로가 안겨주는 무한한 평온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을 찾는 이가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고, 때때로 숲 모퉁이에서 키 작은 묘한 노인과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노인은 은 버클이 달린 구두를 신었고 구식 반바지에 연갈색 프로코트를 걸치고
레이스를 넥타이처럼 매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책 넓은 기괴한 회색 모자를 쓰고 있어 노아의 방주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르다 못해 아주 깡말랐고 각진 얼굴이었으며 찌푸린 듯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은 연신 껌뻑이는 눈썹 아래에서 꿈틀거리며 분주히 움직였지요. 손에는 황금 손잡이가 달린 멋진 지팡이가 언제나 들려 있었는데 그에게는 멋진 추억의 물건인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아주 흥미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 울타리 너머로 그를 살폈고 들키지 않으려고 작은 풀숲 모퉁이에 멈춰서며 멀찌감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인은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상한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 번 살짝 뛰더니 절을 했지요. 그러곤 가녀린 다리로 여전히 민첩하게 앙트르샤 발레 동작을 했고 우아하게 돌며 도약하고 교묘하게 몸을 비틀었으며 마치 관객 앞인 양 미소 짓고 교태를 부리며 두 팔을 동그랗게 모으고 꼭두가시처럼 안쓰러운 몸을 꼬아 허공에 대고 애처로우면서 우스꽝스러운 인사를 하더군요. 그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마비된 채 생각했지요. 저 사람과 나, 둘 중에 누가 미친 걸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추더니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앞으로 나아갔고 우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떨리는 손으로 여배우처럼 입맞춤을 두 줄로 늘어선 가지런한 나무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러곤 진지하게 다시 산책을 계속 하더군요. 이날부터 나는 시야에서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이상야릇한 운동을 다시 시작하더군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인사를 한 뒤 말했지요. 어르신,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그가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옛날 같은 날씨예요. 일주일 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이 15세 시절에 오페라 극장의 무용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멋진 지팡이는 끌레몽 백작에게 받은 선물이더라고요. 그는 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카스트리스와 결혼했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내는 좀 있어야 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원은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남은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더는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곳은 낡고 기품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면 내가 젊었던 시절 이후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내 아내와 나는 매일 오후를 이곳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침부터 이곳에 오지요. 잠을 일찍 깨거든요. 나는 점심 식사를 끝내자마자 릭상부르 공원으로 돌아갔고 곧 내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검게 차려입은 키 작은 노부인에게 한쪽 발을 내주고 있었고 나를 노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카스트리스였습니다. 대공들이 사랑했고 왕이 사랑한 무용수,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남긴 것처럼 보이는 그 예의 바른 세기 전체가 사랑한 위대한 무용수 말입니다. 우리는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5월이었죠. 정갈한 산책로엔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와 우리 위로 빛 방울을 흩뿌리고 있었지요. 카스트리스의 검은 드레스는 온통 빛에 젖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원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차 구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요. 죄송합니다만 미뉴에트가 어떤 춤이지요? 내가 늙은 무용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뉴에트는 춤의 여왕이고 여왕들의 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이 사라진 뒤로 미뉴에트도 사라졌지요.
그러더니 그는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열광적인 찬사를 길게 늘어놓았는데 나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이며 동작과 몸짓을 묘사해 달라 부탁했지요. 그는 안절부절 미안해하고 자신의 무능에 화를 내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전히 근엄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오랜 동반자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지요. 엘리즈, 우리가 이분에게 민유에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당신 괜찮겠어요? 그녀는 불안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의 맞은편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진하게 교태를 부리며 왔다 갔다 움직였고 서로에게 미소를 짓고 균형 맞게 몸을 흔들었으며 마주보고 인사를 했고 옛날에 대단히 솜씨 좋은 장인이 그 시절의 방식대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살짝 망가진 오래된 기계장치의 작동에 따라 춤추는 늙은 인형처럼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우수해졌고 감동에 들뜬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애처로우면서 우스운 광경을 한 세기의 캐캐 묵은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지요. 나는 웃고도 싶고 울고도 싶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춤 시연이 끝난 겁니다. 몇 초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뜻밖에도 인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로를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3일 후 나는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2년 뒤에 파리로 돌아왔더니 묘목원은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미로 같은 길들, 과거의 향기, 꼬불꼬불 우아한 소사나무 산책로를 갖춘 그 소중한 옛날 정원을 잃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었을까요? 희망 잃은 망명자들처럼 요즘의 거리를 떠돌고 있을까요? 생기 없는 유령이 되어 달빛 아래 어느 묘지의 삼나무들 틈에서 무덤들이 늘어선 오솔길을 따라 환상적인 미뉴에트를 추고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기억은 나를 떠나지 않고 강박적으로 사로잡고 고문하며 상처처럼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로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우습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아마도. 두려움. J.K. 위스망스에게.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다시 갑판에 올랐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중해엔 한 점 일렁임도 없었다. 크고 고요한 달이 수면의 물결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커다란 배는 미끄러지듯 나아가면서 별들을 뿌려 놓은 것 같은 하늘에 검은 연기로 굵직한 뱀 모양을 그렸다. 우리 뒤로는 묵직한 선박이 빠르게 지나면서 스크루가 일으킨 새하얀 물이 거품을 물고 몸을 베베 꼬았고 밝은 빛을 휘저어 마치 달빛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했다. 6에서 8명쯤 되는 우리는 목적지인 먼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우리 가운데서 시가를 피우던 선장이 불쑥 저녁 식사 때 하던 대화를 다시 꺼냈다. 맞아요. 그날 나는 겁이 났습니다. 내 배가 바다의 공격을 받고 그 암초를 뱃속에 품은 채 6시간이나 버텼으니까요. 저녁 무렵 영국 석탄 운반선이 우리를 발견해서 거두어 주었으니 운이 좋았던 거지요. 그러자 그을린 얼굴에 근엄해 보이는 키 큰 사내, 끊임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나라들을 횡단해 보았으리라고 느껴지는 사내들 중 한 사람일 것 같고 침착한 눈 깊은 곳에 어딘지 그가 본 이국 풍경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내, 강인한 용기로 단련되어 있으리라 짐작되는 그런 사내가 처음 말을 꺼냈다. 선장님, 겁이 났다고 하셨는데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선장님이 느끼신 감정도 그렇고 단어도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호방한 사람은 임박한 위험 앞에서
결코 겁내지 않는 법입니다. 흥분하고 들뜨고 불안할 뿐이지요.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선장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제기랄, 분명히 말하지만 난 겁이 났소. 그러자 구릿빛 얼굴의 남자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지요. 두려움. 아주 대담한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란 무시무시한 어떤 것, 영혼이 붕괴되는 것 같고 생각과 마음이 흉측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은 끔찍한 감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만 떠올려도 불안해서 몸이 떨려오지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이라면 어떤 공격 앞에서도, 피할 길 없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형태의 위험 앞에서도 그런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위험을 마주하고 어떤 불가사의한 영향력 아래 놓인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할 때 그런 감정이 일지요. 진짜 두려움이란 오래된 초자연적인 공포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 같은 것입니다. 유령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상상하고서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지요. 저는 10여 년 전에 대낮에 두려움을 직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12월의 어느 밤에 다시 그걸 느꼈지요. 제가 그동안 온갖 위험과 숱한 죽음의 모험을 겪어봤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자주 얻어맞았습니다. 강도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버린 적도 있었지요. 아메리카에서는 폭도로 교수형을 언도받았고 중국 해안에서는 선박 갑판에서 바다로 내던져졌지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될 때마다 나는 연민도 후회도 품지 않고 즉각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을 아프리카에서 예감했습니다. 두려움이 북녘의 딸인데도 말입니다. 태양은 안개를 흩뜨리듯이 두려움을 흩뜨리지요. 신사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동양인들은 목숨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즉각 체념하지요. 그들의 밤은 환하고 전설들로 채워져 있지 않으며 추운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뇌를 채우는 어두운 불안이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불안은 알아도 두려움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땅에서 제게 일어난 일을 들어보시지요. 저는 우아르글라 남쪽의 큰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의 고든 모래, 단색의 모래밭을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폭풍 한가운데 모래가 되어 버린 대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황사가 되어 꼼짝 않는 파도의 고요한 폭풍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들은 산처럼 높고 균일하지 않고 다르며 곱비 풀린 물결처럼 잔뜩 성났고 물결 무늬를 그렸고 거대합니다. 그 말없고 움직임 없는 성남 바다 위에서 남쪽에 타는 듯한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꽂히는 불길을 쏟아붓지요. 그 황금빛 제의 언덕들을 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오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야 합니다. 말들은 스물얼떡이고 무릎까지 푹푹 빠져가며 오르고 경이로운 언덕의 반대편 경사면을 내려올 땐 미끄러집니다. 나는 친구와 함께였고 우리 뒤를 원주민 기병 8명과 낙타몰이꾼을 태운 낙타 4마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위와 피로에 기진맥진했고 타는 듯한 사막과 갈증에 메말라서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갑자기 우리 일꾼들 중 한 명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멈춰섰지요. 우리는 이런 오지를 여행하는 이들은 잘 아는 설명 불가능한 현상에 놀라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방향은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모래 언덕의 신비스러운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북소리는 때로는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때론 잦아들어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불가사의한 울림을 이어가며 또렷하게 들렸지요. 아랍인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더군요. 죽음이 우리 위에 와 있어. 그때 갑자기 내 친구,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가 일사병으로 말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내가 친구를 구하려고 헛되이 애쓰는 동안
신출 규모라는 그 북은 불가사의하고 끊길 듯 이어지는 단조로운 소리로 내 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개의 모래산 사이에서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그 구덩이 속에서 사랑하는 시신을 마주하고 뼛속 깊이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음험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프랑스 마을에서 200리외 떨어진 그곳에서 낯선 메아리가 빠른 북소리를 우리에게 던졌지요. 그날 나는 비로소 두렵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두려움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선장이 이야기꾼의 말을 잘랐다. 미안하지만 그 북 말입니다. 그게 뭐였소? 여행객이 대답했다.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기이한 소리에 종종 놀란 장교들은 대개 그걸 모래알이 바람에 실려와 우박처럼 마른 덤불을 때려서 나는 소리가 모래 언덕의 기복을 만나 극도로 부풀려지고 증폭되는 메아리 현상 때문이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그 현상이 주로 햇볕에 타서 양피지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린 식물들 근처에서 발생한다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소리는 말하자면 소리의 신기루인 셈입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요. 이제 저의 두 번째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겨울 프랑스 북동부의 어느 숲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밤이 2시간 정도 일찍 내릴 정도로 하늘이 어두컴컴했지요. 나는 내 옆에 걷고 있는 농부를 안내인 사마 전나무가 궁룡처럼 하늘을 뒤덮은 아주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고삐 풀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 틈새로 구름이 달아나는 게 보였어요. 꼭 무시무시한 공포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간간히 거대한 돌풍 아래 온 숲이 고통의 신음을 내뱉으며 한 방향으로 쓰러졌지요. 두툼한 옷을 입고 빠르게 걷고 있는데도 한기가 엄습해 왔어요. 우리는 숲 관리인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집은 이제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냥을 하려고 그곳으로 가는 참이었어요. 안내인은 이따금 눈을 들고 중얼거렸어요. 음산한 날씨네요. 그러더니 우리가 도착할 사람들의 집에 대해 말했어요. 그 집 아버지가 2년 전에 밀렵군 한 명을 죽였는데 그 이후론 어떤 기억에 사로잡힌 듯이 침울해 보였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그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어둠은 깊었습니다. 앞도 주변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줄곧 어둠을 채우고 있었지요. 마침내 불빛 하나가 보였고 곧 안내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대답했어요. 곧 웬 남자가 목맨 소리로 묻더군요. 거기 누구요? 안내인이 이름을 댔지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발의 노인이 넋 나간 눈빛으로 장전한 총을 손에 든 채 부엌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키 크고 건장한 사내들이 도끼를 들고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두 여자가 벽에 대고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도 보였지요.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무기를 벽에 기대 내려놓고 내 방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는데 두 여자가 꼼짝도 하지 않자 불쑥 내게 말하더군요. 이보시오. 내가 2년 전 오늘 밤에 사람을 한 명 죽였소. 작년에도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를 불렀다오. 오늘 저녁도 그 자를 기다리고 있소.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여 날 미소 짓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침착하지 못한 거요. 나는 마침 그날 밤에 그곳에 와서 그 미신적인 공포의 광경을 목도하게 된데 기뻐하며 할 수 있는 한 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모두를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난로 옆에는 눈이 거의 멀고 수염이 덥수룩한 늙은 개 한 마리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닮은 것 같은 개가 다리 사이에 코를 묶고 자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맹렬한 폭풍우가 작은 집을 때렸고 문 근처에 뚫린 구멍처럼 작은 창문 너머로 벼랑간 바람에 흔들려 헝클어진 나무가 밝은 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깊은 공포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졌고 내가 말을 멈출 때마다 모두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그 어리석은 두려움을 지켜보고 있자니 피곤해서 나는 자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을 참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총을 다시 쥐고 넋 나간 듯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지요. 저기 왔어. 그자가 왔어. 소리가 들려. 두 여자는 다시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더군요. 아들들도 도끼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잠들어 있던 개가 갑자기 깨어나서 고개를 들고 목을 빼더니 거의 꺼진 눈으로 불 쪽을 바라보며 밤에 시골을 떠도는 방랑객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음산한 울음을 뱉어냈습니다. 모두의 눈이 개 쪽으로 쏠렸는데 개는 환영이라도 보는지 벌떡 선 채 꼼짝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지요. 낯설고 아마도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털이 온통 곤두서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숲 관리인이 외쳤습니다. 개는 그자를 느끼는 거요. 개는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자를 죽였을 때 개도 그 자리에 있었소. 그러자 넋나간 두 여자가 개와 함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 사이에서 한기가 오싹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넋나간 사람들 한가운데서 짐승이 보여준 광경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개는 꼼짝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불안에 시달리듯이 울부짖었지요. 그러자 끔찍한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냐고요? 제가 어찌할까요? 그것은 그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사건을 기다리며 귀를 쫑긋 세운 채 조그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가슴 콩닥거리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개가 방 주변을 돌기 시작했고 벽으로 가서 냄새를 맡으며 여전히 끙끙 거리더군요. 그 짐승 때문에 우리는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데리고 온 농부가 겁에 질려 발작하듯 개에게 달려들더니 작은 정원으로 난 문을 열고 그 짐승을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개는 즉각 조용해졌지만 우리는 더 무시무시한 침묵에 빠졌지요. 갑자기 모두가 소스라치듯이 놀랐습니다. 어떤 존재가 숲 쪽 바깥담에 기대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 존재는 문 쪽으로 와서 마치 머뭇거리는 손으로 문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2분가량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잠시 후 그 존재가 다시 돌아와 여전히 담벼락을 스치며 지났습니다. 그러곤 어린아이가 손톱으로 문을 긁듯이 살짝 긁었지요. 곧 머리 하나가 불쑥 창문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는 새하얀 머리였습니다. 그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탄식하는 듯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이 총을 쏜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아들들이 달려와 큰 식탁을 세워 창문을 막았고 식탁이 꼼짝 않도록 찬장으로 고정했습니다. 단언컨대 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총소리에 마음과 몸과 영혼이 너무도 불안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고 죽도록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옴짝달싹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한 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에 마비된 채 남아있었지요. 차양 틈새로 가늘게 새어들어오는 빗줄기를 보고서야 우리는 막아둔 출입구를 열 용기를 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늙은 개가 총에 맞아 주둥이가 깨진 채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는 울타리 아래로 구멍을 파서 정원에서 빠져나갔던 것이지요. 검게 그을린 얼굴의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
얼마 후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창문 구멍에 나타난 허연 얼굴에 총이 발사되던 그 1분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내가 가장 무시무시한 위험과 맞닥뜨렸던 그 모든 시간을 다시 겪는 편을 택할 겁니다. 노르망디식 장난. 에이드 주앵빌에게. 농가들의 비탈에 자란 큰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운 한산한 길에 행렬이 이어졌다. 먼저 신혼 부부가 왔고 부모들이, 그리고 손님들이 왔고, 이어서 이 마을에 가난한 이들이 왔으며 파리처럼 행렬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이 대열 사이를 지나 더 잘 보려고 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신랑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인 장 파티라는 잘생긴 사내였다. 무엇보다 사냥의 열정을 채우는 데는 사리분별을 잃을 정도여서 개, 관리인, 사냥용 족제비, 그리고 총을 위해서라면 돈을 자기 체격만큼이나 크게 쓰는 광적인 사냥꾼이었다. 신부인 로잘리 루셀은 주변 일대의 모든 혼처에서 아주 탐냈던 아가씨였다. 싹싹한 데다 지창금까지 많다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파티를 선택했는데 그건 아마도 다른 남자들보다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사려 깊은 노르망디 여자인 만큼 그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남편 농가에 큰 울타리를 돌아갈 때 40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도랑에 숨은 사격수들은 보이지 않았다. 예복을 차려입고 육중하게 몸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쾌활해졌다. 파티는 아내 곁을 떠나 나무 뒤에 숨은 하인을 덮치더니 그의 무기를 빼앗아 망아지처럼 깡충깡충 뛰며 직접 한 발 쏘았다. 곧 행렬은 다시 출발해 벌써 과실이 묵직하게 달린 사과나무들 아래로 무성하게 자란 풀을 가로지르고 큰 눈망울로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서 혼례 행렬을 향해 낯을 내미는 송아지들 사이를 지났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다시 진중해졌다. 부자들은 높은 비단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는 생뚱맞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두더지 가죽처럼 보이는 긴 털이 달린 옛날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책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자들은 모두 등에 숄을 걸치고 있었고 격식에 맞게 숄 끄트머리를 팔에 끼고 있었다. 숄은 알록달록했고 불타는 듯 붉었다. 그 빛깔에 퇴비 위에 검은 닭들, 연못가의 오리들, 초가지붕 위에 비둘기들마저 놀라는 것 같았다. 들판의 초록, 풀과 나무의 초록은 불꽃 같은 자줏빛을 만나 화가 난 듯 보였고 그렇게 나란히 이웃한 두 색채는 정오의 불 같은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저 아래 사과나무들이 만든 궁룡 끝에 큰 농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열린 창문과 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왔고 드넓은 건물의 모든 출입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벽에서도 진한 여물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손님 행렬은 정원을 가로질러 뱀처럼 길게 이어졌다. 제일 먼저 도착한 손님들은 대열을 깨고 흩어졌고 아래쪽에 열린 울타리로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도랑에는 이제 아이들과 호기심 많은 가난뱅이들이 그득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나와 대기의 화양 연기와 압생트 술처럼 취기 도는 냄새를 뒤섞었다. 여자들은 문 앞에서 치마를 툭툭 쳐서 먼지를 떨었고 모자의 리본처럼 쓰이는 깃발을 풀었고 숄을 내려 팔에 걸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그 장신구들을 완전히 벗었다. 식탁은 100명은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큰 부엌에 차려져 있었다. 2시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8시가 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었다. 셔츠 차림으로 단추를 끄른 남자들은 불화해진 얼굴로 밑빠진 독처럼 집어삼키고 있었다.
큰 유리잔에 담긴 노란 능금주가 진한 핏빛의 적 포도주 옆에서 밝고 경쾌한 황금빛으로 빛났다. 매번 다음 요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몸에는 불을, 머리에는 광기를 안기는 화주 한 잔을 마셔 구멍을, 노르망디식 구멍을 뚫어 다시 먹을 자리를 만들었다. 이따금 큰 술통처럼 배가 불룩한 회식자가 밖으로 나가 근처 나무에다 속을 비우고는 다시 이빨에 새로운 허기를 장착하고 돌아오곤 했다. 안악들은 코르셋 때문에 몸이 둘로 잘려 상체와 하체가 부풀 대로 부풀고 블라우스는 공처럼 팽팽해져서 숨이 막혀 얼굴이 진홍빛이 되어도 정숙을 지키며 식탁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구보다 거북해하던 한 여자가 밖으로 나갔고 이윽고 모두가 줄지어 일어섰다. 여자들은 한결 경쾌해져서 웃을 태세를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묵직한 농담이 시작되었다. 식탁 너머로 음담패설이 일제히 쏟아졌는데 모두 첫날 밤에 관한 것들이었다. 농부들의 머릿속 무기고가 몽땅 비워졌다. 100년 전부터 똑같은 음담패설들이 똑같은 기회에 나왔고 모두가 아는 그 농담들은 식탁 양편의 회식자들을 여전히 호탕하게 웃게 했다. 머리가 희끗한 한 노인이 청했다. 자동차 타고 매지동으로 떠난 여행객들 얘기 좀 해봐. 그러자 유쾌한 아우성들이 쏟아져 나왔다. 식탁 끄트머리에 나란히 앉은 네 남자가 신랑 신부에게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난 장난인지 뭐라 속삭이며 발을 마구 굴렀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을 틈타 외쳤다. 오늘 밤 저 달을 보니 밀렵꾼들이 좋아하겠어. 이봐, 장, 저런 달이 뜰 때 자네가 망을 서는 것 아닌가? 신랑이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밀렵꾼들? 올 테면 와보라지. 그러자 상대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올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자네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게. 식탁에 앉은 사람 모두가 몸을 들썩이며 웃었다. 바닥이 울렸고 유리잔들이 진동했다. 그러나 신랑은 자기 결혼식을 틈타 그의 영지에서 밀렵이 저질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디 한번 와 보라지. 그러자 이 중에 의미를 담은 농담들이 비오듯 쏟아져 기다리며 떨고 있던 신부의 얼굴을 살짝 붉어지게 만들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화주를 몇 통이나 비운 뒤 잠자리에 들었다. 신혼부부도 농가의 모든 방과 마찬가지로 1층에 마련된 신혼방으로 들어갔다. 약간 더웠기에 부부는 창문을 열고 덧창을 닫았다. 신부의 아버지가 선물한 조악한 작은 등잔 하나가 서랍장 위에 켜져 있었다. 침대는 신혼부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도시 부르주아들처럼 첫 잠자리에 온갖 의식을 차리지 않았다. 신부는 이미 머리 장식과 예복을 벗고 속치마 차림으로 신발끈을 풀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장은 곁눈질로 아내를 바라보며 시가를 한 대 피웠다. 그는 다정하다기보다는 육감적으로 번뜩이는 눈길로 신부를 살폈다. 그녀를 사랑하기보다 욕망했기 때문이다. 그가 벼랑간 작업에 착수하려는 사람처럼 갑작스레 옷을 벗었다. 신발은 이미 벗었고 양말을 벗고 있던 신부가 어린 시절부터 써온 반말로 신랑에게 말했다. 저기 커튼 뒤로 가서 숨어 있어. 내가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거부하는 척하더니 음험한 표정으로 커튼 뒤로 갔고 몸은 숨기고 머리만 내놓았다. 그녀가 웃으며 그의 눈을 가리려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거리낌도 수줍음도 없이 장난쳤다. 결국 그가 양보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마지막 남은 속치마 끈을 풀었고 속치마는 그녀의 다리를 따라 미끄러지며 발밑으로 떨어져 바닥에 동그랗게 깔렸다. 그녀는 속치마를 뛰어넘고 펄럭이는 속내의 아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었고 그녀의 무게에 눌린 용수철이 삐걱거리며 노래했다. 곧 신랑도 신발을 벗고 바지 차림으로 다가왔고 아내 쪽으로 몸을 숙여 베개 속에 감춘 신부의 입술을 찾았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울렸다. 라페 숲 쪽인 듯했다. 그는 경직된 마음으로 불안하게 몸을 일으켰고 창문으로 달려가 덧창을 열었다. 보름달이 노란 불빛으로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사과나무 그림자가 나무 아래의 검은 얼룩을 들이우고 있었다. 저 멀리 여문 수확물로 뒤덮인 들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장이 바깥으로 몸을 내밀고 밤의 온갖 소리를 탐색할 때 두 맨팔이 그의 목을 휘감았고 그의 아내가 그를 뒤로 잡아 끌며 속삭였다. 내버려둬. 어쩌겠어? 이리 와.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얼싸안고 얇은 천 아래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튼튼한 두 팔로 그녀를 안아들고 침대로 향해 갔다. 그가 그녀를 침대에 내리고 그 무게에 침대가 출렁이던 순간 새로운 총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울렸다. 그러자 장은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빌어먹을 저놈들은 내가 당신 때문에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기다려! 기다려! 그는 신발을 신고 언제나 손 닿는 곳에 걸어두는 총을 들었고 아내가 그의 무릎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애원하는데도 재빨리 몸을 빼내어 창문으로 달려가더니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1시간, 2시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해서 사람들을 불러 장이 격분해서 밀렵꾼을 뒤쫓았다고 얘기했다. 곧 하인들, 마차꾼들, 사내들이 주인을 찾아 나섰다. 신랑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묶이고 총은 휘어지고 팬티를 뒤집어 입은 채 죽도록 화가 난 상태로 농가에서 이리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목에는 죽은 산토끼 3마리가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이런 팻말이 걸려 있었다. 사냥을 떠나는 사람은 제자리를 잃는 법. 나중에 이 첫날 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오, 장난치고는 아주 고약한 장난이었지. 그 못된 자식들이 토끼 잡듯이 나를 올가미로 잡았고 내 머리에 자루를 씌웠어. 언젠가 내 그 자식들을 더듬어서 찾고 말 테니 조심해야 할 거야. 노르망디에서는 결혼식 날 이런 장난을 하고 논다. 남학신 레옹 퐁텐에게. 늙은 신부는 시골 안악들의 흰 모자와 농부들의 포마드 바른 뻣뻣한 머리카락 위로 설교의 마지막 말을 웅얼거렸다. 미사를 보러 멀리서 온 농가 안악들 곁에는 큰 바구니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7월의 무거운 열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짐승의 냄새, 가축대의 채취를 뽑아냈다. 활짝 열린 문으로 수탉들의 목소리가 들어왔고 근처 밭에 엎드린 소들의 울음소리도 들어왔다. 이따금 밭에 향내들을 품은 공기가 문 밑으로 훅 밀려들어와 머리쓰개의 긴 리본이 휘날렸고 제단 위에 놓인 양초 끄트머리에 노란 불꽃이 일렁였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사제가 말했다. 그러곤 입을 다물고 책을 한 권 펼치더니 매주 그러듯이 신자들에게 마을의 세세하고 내밀한 일들을 얘기하며 기도를 권고하기 시작했다. 거의 40년째 본당을 맡아온 백발의 노인인 그에게 일요일의 설교는 자신의 온 세계와 친근하게 소통하는 길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병든 신도 대질의 발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출산 후 얼른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포메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는 그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 성무 일과서 속에 끼워둔 쪽지들을 찾았다. 마침내 쪽지 2개를 찾아서 말을 이었다. 저녁에 남녀 청춘들이 그렇게 묘지에 오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다면 묘지 관리인에게 알리겠어요.
세제로 오몽씨가 성실한 아가씨를 하녀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초 더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형제님들, 이걸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을 빕니다. 그는 미사를 마치기 위해 연단에서 내려왔다. 말랑댕 가족이 프루빌 길에 있는 사블리에르 마을의 마지막 초가집인 그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인 깡마르고 주름 많고 키 작은 늙은 농부는 식탁 앞에 앉았고 그 사이 그의 아내는 냄비를 꺼냈으며 딸 아델라이드는 찬장에서 유리잔과 접시들을 꺼냈다. 가장이 말했다. 아마 괜찮을 거요. 오목나리 집에 그 하녀자리 말이여. 호레비인데 며느리가 그 나리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이지 가진 재산도 있지. 아델라이드를 그 집에 보내는 게 좋겠네. 아내가 식탁 위에 시커먼 냄비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양배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수프에서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 양반은 가진 재산이 확실해. 그렇지만 약삭빠르게 굴어야 혀. 아델라이드는 눈꽃만 치도 그렇지 못하자녀.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봐야겠어요. 그러더니 사과 껍질처럼 뺨이 빨갛고 통통하며 머리카락이 노랗고 우직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딸을 향해 돌아서며 그녀가 외쳤다. 알아들었어 이 멍충아. 널 오목나리 집 하녀로 보낼 테니 뭐든지 그 나리가 시키는 대로 혀. 딸은 대답 않고 바보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러곤 세 사람 모두 먹기 시작했다. 10분쯤 흐른 뒤 아버지가 말했다. 잘 들어. 내가 이제 말해주는 걸 명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혀. 그러곤 그는 느릿느릿 세심하게 사소한 세부 사실까지 예상해가며 행동 지침을 낱낱이 알려주면서 자기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호라비 노인의 마음을 사도록 준비시켰다. 어머니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먹는 걸 멈추지 않았고 손에 포크를 든 채 말없이 집중해서 남편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델라이드는 흐릿하고 초점 없고 고분고분하고 멍청한 눈길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그녀에게 모자를 쓰게 하고 둘이서 세제르 오몽씨를 만나러 갔다. 그는 그의 소작인들이 살고 있는 작업장 건물들에 기대에 세워진 아담한 벽돌집에 살고 있었다. 이미 농사에서 손을 떼고 금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이가 55세 정도였는데 부유한 사람답게 뚱뚱하고 유쾌했으며 무뚝뚝했다. 벽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며 능금주와 화주를 잔에 가득 채워 마셨고 그 나이에도 여전히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등짐을 지고 기름진 흙을 나막신으로 푹푹 밟으며 들판을 거니는 걸 좋아했고 땅을 좋아할 뿐 이제 땅을 갈지는 않는 애호가의 눈으로 유채밭이나 밀밭의 출렁임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걸 즐겼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발자 좋은 영감이지. 매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그는 탁자에 배를 댄 채 커피를 마시며 두 여자를 맞이했다. 그가 뒤로 몸을 젖히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딸 아델라이드를 나리의 하녀로 써보시라고 왔어요. 오목 나리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불쑥 말했다. 이 염소 같은 애는 몇 살인가? 생미셀 축일에 21살이 되지요, 오목 나리. 좋아, 한 달에 15프랑 주고 밥 먹여주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아침에 와서 아침을 차리도록 해. 그러곤 두 여자를 돌려보냈다. 아델라이드는 이튿날 당장 직무를 시작해 부모 집에서 일할 때처럼 말 한마디 없이 고되게 일했다. 9시쯤 그녀가 부엌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오몽씨가 그녀를 불렀다. 아델라이드! 그녀가 달려왔다. 네, 나리.
그녀가 단정치 못한 시뻘건 손에 불안한 눈길로 앞에 서자 그가 단언했다. 내 말 잘 들어. 우리 사이에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너는 그저 내 하녀일 뿐이야. 알아들었겠지? 우리 남학신이 섞이는 일은 없도록 해. 내 날이. 각자 제자리를 지키는 거야. 너는 부엌, 나는 거실. 그것 말고는 너는 나처럼 뭐든지 써도 돼. 알겠느냐? 내 날이. 좋아, 됐어. 가서 일해. 그녀는 하던 일을 하러 갔다. 점심때 그녀는 벽지 바른 작은 거실로 주인의 식사를 가져갔고 식사가 식탁에 차려지자 오몽 씨에게 알리러 갔다.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날이. 그는 들어와 앉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냅킨을 펼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아델라이드! 그녀가 질겁해서 달려왔다. 그는 그녀를 때려 죽일 듯이 고함쳤다. 빌어먹을, 내 자리는 어디냐? 그게 날이. 그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제기랄, 난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저기 앉아. 안 그럴 거면 썩 꺼지고. 가서 내 접시와 잔을 가져와. 그녀가 겁에 질린 채 식기를 가져와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 왔습니다, 날이. 그러곤 그 앞에 앉았다. 그러자 그는 쾌활해졌다. 그는 건배를 하고 탁자를 쳐가며 얘기했고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얘기를 들었다. 이따금 그녀는 일어나서 빵과 능금주, 접시들을 가져왔다. 커피를 가져온 그녀는 그의 앞에 한 잔만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가 다시 버럭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내 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날이. 왜 안 마시나?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러자 그가 다시 폭발했다. 제기랄, 난 혼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너도 커피를 마시지 않으려면 썩 꺼지거라. 냉큼 가서 한 잔 더 가져와. 그녀는 커피를 한 잔 가져와서 다시 앉았고 시커먼 액체를 맛보자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주인의 성난 눈길을 보고 끝까지 삼켰다. 그런 다음엔 커피잔을 헹군다는 구실로 화주를 한 잔 마셔야 했고 한 번 더 헹구기 위해 두 번째 잔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까지 비워야 했다. 그러자 오몽 씨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제 가서 설거지를 해. 넌 착한 아이구나.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식사 후에는 도미노 게임을 해야만 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그녀가 잠자리에 들도록 보내주었다. 가서 자거라. 나는 조금 있다 올라갈 테니. 그녀는 자기 방으로 왔다. 다락방이었다. 그녀는 기도를 하고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갑자기 그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성난 고함 소리에 집이 쩌렁쩌렁 울렸다. 아델라이드! 그녀가 문을 열고 다락에서 대답했다. 네, 날이. 어디 있냐? 제 침대 속에 있는데요, 날이. 그가 버럭 화를 냈다. 제기랄, 얼른 내려오지 못해? 난 혼자 자는 걸 좋아하지 않아. 빌어먹을.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꺼지고. 그러자 그녀가 위에서 허둥지둥 촛불을 찾으며 대답했다. 가요, 날이. 그는 그녀의 작은 남학신이 계단의 전나무에 부딪혀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마지막 계단에 이르자 그가 그녀의 팔을 붙들었고 그녀가 문 앞에서 주인의 투박한 남학신 옆에 작은 남학신을 벗기 무섭게 그녀를 자기 방으로 밀어넣으며 투덜거렸다. 제기랄, 얼른!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끊임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가요, 가요, 날이! 6개월 후 어느 일요일에 그녀가 부모를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가 묘한 눈길로 그녀를 살피더니 물었다. 너 임신 안 했냐? 그녀가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 배를 내려다보며 거듭 말했다. 아니요, 아닌데요. 그러자 그가 모든 걸 알아내려고 캐물었다. 말해봐. 밤에 주인 날이랑 남학신을 섞은 적 없냐? 네, 섞었어요. 첫날 저녁과 다른 날 저녁에도요. 그럼 넌 애를 뱄을 거야. 이 나무 토막 같은 자식아.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버지 말랑댕이 눈을 크게 뜨고 흡족한 얼굴로 딸을 살피며 물었다. 뭘 몰랐다는 거냐? 그녀가 훌쩍이며 말했다. 애가 그렇게 생기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말했다. 이 아이가 지금 임신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부인하며 화를 냈고 울고 있는 딸을 촌뜨기에 덜 떨어진 애로 취급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남자가 여자를 입 다물게 했다. 그는 세제르 오목나리와 앞날에 대해 얘기하러 가려고 모자를 쓰며 말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바보야. 이 머저리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다네. 다음 일요일 설교 시간에 늙은 사제는 오니프르 세제르 오몽 씨와 셀레스트 아델라이드 말랑댕의 혼례 성사를 공표했다. 의자 고치는 여자. 레옹 애니크에게. 베르트랑 후작의 집에서 열린 사냥 개시 만찬이 끝나 갈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 8명의 젊은 여자, 그리고 마을 의사가 불 밝혀지고 과일과 꽃이 차려진 커다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일생의 사랑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논쟁이었다. 오직 한 번 진지한 사랑을 한 사람들을 예로 드는가 하면 여러 번 격렬하게 사랑한 다른 예들도 나왔다. 대개 남자들은 열정이란 질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를 여러 번 덮칠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그 존재를 죽일 정도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이 반박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관찰보다는 시에 더 기대는 여자들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인간에게 오직 한 번만 닥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벼락을 닮아서 그것에 맞은 심장은 텅 비고 피폐해지고 불타버려 어떤 다른 강력한 감정도 심지어 어떤 꿈조차 다시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을 많이 해본 후작은 그 믿음을 맹렬히 반박했다. 나는 우리가 온 힘과 영혼을 바쳐 여러 번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을 두 번째 열정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다시 사랑에 빠질 모든 기회를 박탈하지만 않았더라면 치유되었을 거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자연사 할 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술꾼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셔본 사람이 마시듯이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이지요. 사람들은 의사를 심판으로 삼았다. 파리 출신으로 시골로 내려와 사는 나이든 의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청했다. 그는 딱히 자기 의견이 없었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 동안 지속되다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후작 부인이 손뼉을 쳤다. 아, 그거 멋지군요. 그렇게 사랑받는 건 얼마나 꿈같은 일일까요? 그런 필사적이고 감동적인 애정에 묻혀 55년을 사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런 식으로 사랑받은 분은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얼마나 삶을 찬미할까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네, 부인. 사랑받은 사람이 남자였다는 점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을의 약사 슈케 씨입니다. 여자도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매년 성으로 찾아와서 의자를 고치는 노파입니다. 잘 이해하시도록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여자들의 열광이 시들해졌다. 불쾌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치! 마치 사랑이 섬세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만 닥칠 수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듯이.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저는 석 달 전에 이 노파의 임종 침상에 불려갔습니다.
노파는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 늙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커다란 검은 개 2마리와 친구들과 관리인들을 데리고 전날에 도착해 있었어요. 신부님도 벌써 와 있었지요. 여자는 우리를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삼았고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살아온 온 생애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삶보다 특별하고 비통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자 수성공이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한 번도 땅에 뿌리를 내린 집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벌레처럼 더러운 꼴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 도랑 부근에 머물렀죠. 그들은 그곳에다 말을 풀어 풀을 뜯게 했지요. 개는 다리 사이에 주둥이를 묶고 잠을 잤고 어린 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그늘 밑에서 마을의 모든 낡은 의자들을 고치는 동안 풀밭에서 뒹굴며 놀았어요. 그 떠돌이 거처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의자 고쳐요. 익히 알려진 이 소리를 외치면서 집집마다 도는 걸 누가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몇 마디만 하고 그들은 마주 앉거나 옆에 앉아 짚을 꼬았지요. 아이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의 남자 애들과 접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딸애를 불렀습니다. 못된 계집애, 얼른 돌아오지 못해. 그것이 그녀가 들었던 유일하게 다정한 말이었지요. 딸애가 더 자라자 부모는 딸을 보내 파손된 의자들을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광장 저 광장을 다니다가 몇몇 남자애들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럴 때면 새 남자친구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놈아, 이리 오지 못해. 가난뱅이들과 얘기하는 게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대개 남자아이들은 그녀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부인들이 그녀에게 동전 몇 푼을 주면 그녀는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11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을 지나다가 묘지 뒤에서 어린 슈케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친구가 이 리아르를 훔쳐가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불우하고 여린 머리로 항상 즐겁고 기쁘기만 할 거라고 상상했던 어린 부르주아가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가갔고 그 슬픔의 이유를 알고는 아이의 손바닥에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놓았지요. 7수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서 대담하게도 남자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남자아이는 동전을 유심히 살피느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밀치지도 때리지도 않는 걸 보고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2팔로 꼭 끌어안고 뽀뽀를 했지요. 그러곤 달아났습니다. 그 가련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그 어린애한테 애착을 품은 건 거린으로 가진 재산을 그에게 몽땅 바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달콤한 첫 입맞춤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불가사의는 아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그 묘지 구석과 그 아이를 꿈꿨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어 그녀는 의자 수선비를 받거나 식료품을 사러 가서 부모의 돈을 한 푼씩 슬쩍 빼서 훔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고 주머니 속에 2프랑이 들어있었지만 아주 깨끗한 약국집 아이를 그의 아버지 가게의 유리창 너머 빨간 유리병과 천충 사이로 볼 수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녀는 그 색깔 있는 물의 후광 덕에 반짝이는 유리의 광채 덕에 한층 더 매혹되고 들뜨고 흥분해서 그를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마음에만 품었고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그 애를 만났을 때 덤벼들어 끌어안고 격렬하게 뽀뽀를 했는데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아이를 달래려고
가진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상팀.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보물을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돈을 받자 그녀가 마음껏 어루만지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녀는 모은 돈을 남자아이의 손에 몽땅 쥐어주었고, 아이는 승낙한 뽀뽀를 대가로 거리낌 없이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지요. 어떤 때는 30수였고 어떤 때는 2프랑, 어떤 때는 12수였으며 돈이 적어서 그녀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 울고 싶었지만 그 해는 벌이가 시원찮은 해였지요. 마지막엔 5프랑짜리 커다란 동전 하나여서 아이는 흡족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아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초조하게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보이면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갔지요. 그럴 때면 여자아이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남자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물어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한한 외교수를 발휘해 자기 부모의 여정을 바꿔서 방학 때 그곳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년이나 공을 들이고 나서야 성공했지요. 따라서 그녀는 2년이나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겨우 알아보았지요. 그만큼 그 애는 많이 변했고 키가 컸으며 금장 단추가 달린 제복 입은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멋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며 그녀 곁을 거만하게 지나갔지요.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끝없이 괴로웠지요. 매년 그녀는 그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앞을 지나가면 감히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고 그는 그녀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말했지요. 의사 선생님, 그이는 내가 이 땅에서 본 유일한 남자예요. 저는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일을 계속하면서 개를 한 마리 대신 두 마리를, 사람들이 감히 대들지 못할 무시무시한 개 두 마리를 두었지요.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두고 떠난 그 마을로 들어서다가 슈케 가게에서 웬 젊은 여자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였지요. 그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청 광장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주정뱅이가 그녀를 건져서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 슈케가 실내복 차림으로 내려와 그녀를 간호했는데 그녀를 알아본 그는 내색은 하지 않고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문지르더니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군요. 이렇게 바보처럼 굴면 안 되죠. 이 말로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고집했지만 그는 치료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평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매년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고요. 그녀는 그의 가게에서 비상약품을 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까이서 그를 보았고 그에게 말을 걸었으며 여전히 돈을 주었지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올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내게 모두 들려준 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변함없이 사랑해온 사람에게 일평생 모아온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일한 건 오직 그를 위해서였고 돈을 모으기 위해 심지어 끼니까지 걸렀으며 자신이 죽고 나면 적어도 한 번은 분명히 그가 그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게 2327프랑을 내놓았어요. 나는 장례 비용으로 신부님께 27프랑을 드렸고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나머지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튿날 저는 슈케이 집으로 갔습니다.
살찌고 시뻘건 두 사람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품 냄새를 풍기며 거만하고 흡족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권했고 버찌주를 한 잔 주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울 거라고 확신하고 감동한 목소리로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슈케는 그 떠돌이 여자, 의자 고치는 여자, 그 품팔이꾼이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명성을, 신사의 평판을, 그의 내밀한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한 섬세한 무엇을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의 아내도 그만큼이나 격분해서 거듭 말했습니다. 그 거지 여자가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한쪽 귀 뒤로 그리스 모자를 젖혀 쓴 채 식탁 뒤로 성큼성큼 걷더군요.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남자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오, 그 여자가 살았을 때 알았더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그 여자를 체포하게 해서 감방에 집어 넣었을 텐데 말이죠. 그랬으면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내 경건한 발걸음의 결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지만 내 임무는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지요. 그분이 자신이 모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내게 맡겼어요. 2,300프랑 정도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막 알려준 사실이 대단히 불쾌하신 모양이니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편이 낫겠군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충격받고 마비된 듯 나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온갖 지역과 온갖 모양의 돈, 금화와 동전이 뒤섞인 가련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여자의 마지막 의지였다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황망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가 다시 말하더군요. 그럼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맡겼으니 우리는 좋은 일에 그 돈을 쓸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는 돈을 내려놓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가 나를 찾아와서 불쑥 말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그 여자가 여기 마차를 남겼지요.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잘 됐군요. 좋습니다. 그걸로 내 채소밭에 오두막이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떠나려 했지요. 내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늙은 말과 개 2마리도 남겼어요. 그것도 가지시렵니까? 그가 흠칫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의사와 약사가 적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개 2마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말은 큰 뜰을 가진 신부님이 가지셨습니다. 마차는 슈케의 오두막으로 쓰였고 그는 그녀에게 받은 돈으로 철도, 채권 5장을 구매했지요. 바로 이것이 제가 살면서 만난 유일한 깊은 사랑입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눈물이 글썽해진 후작 부인이 한숨 쉬며 말했다. 결국 사랑할 줄 아는 건 여자뿐이군요.